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의 네모치세요.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범주로 분류하고, 자, 분류했대. 세 가지로. 상상계 1번, 상징계 2번, 실제계 3번 달아봐.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밑줄 그어볼게.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 그 다음 밑줄, 이걸 전개하였대. 이게 첫 문단. 나봐. 잘 봐. 첫 문단 내용이 뭐냐면 라캉이 등장하는데, 라캉은 모든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그리고 실제계라는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제기했대. 여기는 세 개로 이렇게 나눠두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두고, 그럼 좀 벌려볼까 한번. 상상계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상징계가 있어. 그 다음에 실제계가 있는 거야. 여기 있는 이 친구를 뭐에 대한 이론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대. 자, 잘 봐.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여기에 분명히 인간이 욕망하는 게 나와.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인간의 욕망과 다르게 불안의 원인이 나와요. 나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왜 이렇게 써놨게? 이 글은 각각의 뭘 욕망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 뭘 욕망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 뭘 욕망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가 나. 글이 그렇게 생긴 구조예요. 나봐. 이 글은 화제 지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원인이라는 측면을 모두 세 가지 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세 가지 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원인을 상상계는 뭐고, 상징계는 뭐고, 실제계는 뭐다라고 설명하는 구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 라캉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자, 나봐. 어린애들 보면 왜 팔하고 다리가 자기 몸에 붙어 있는데 통제가 안 돼.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나? 우리 둘째 아들 말이죠. 우리 둘째 아들 이제 어린이집을 좀 일찍 갔어. 그럼 어린이집 가면 이제 뭐 하냐면 막 사진 찍으니까 왜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V 해봐 그래. 그럼 V 해봐 그러면 이렇게 V 하면 되잖아. 이렇게 V 하면 되는데, 우리 둘째 아들 어떻게 되냐면, 사진 진짜 많은데 이렇게 V는 하고 있는데 시선은 여기가 있는 거야. 뭐 말인지 돼? 카메라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 왜? 본인이 V를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 손가락이 V 모양인지 확인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엄청 많아 사진에. 자기가 V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을 쳐보고 있는 거야. 왜? 본인이 V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거든. 이해가 돼? 특히나 이게 우리 아들 보면, 이 사진 진짜 이게 증거자료 진짜 많은데 막 어딜 막 뒤지다가 그 뒤져서 있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을 보고 있어. 내가 막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걸로 뒤지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내 말 이해되니? 이해돼? 그 다음에 자기 발 같은 거 들어서 자기 발바닥 보고 있는 거야. 이게 내 발바닥이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니? 그래서 이 6개월부터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내 몸이 하나하나 놔둬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자, 밑줄 한번 꺼볼게.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리어 거울 이미지와의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 다음 밑줄. 자, 그럼 난 물어볼게. 상상계에서 인간의 욕망이 뭔데? 상상계에서 인간의 욕망이 뭐야? 결국 거울 속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여겨.
그래서 그걸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계에서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거울이란 건 진짜 거울일 수도 있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거울에 딱 서잖아요. 거울에 딱 서면 나도 엄마처럼 뭐하고 있다?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사람 모습이 온전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야. 이전까지는 내 손이나 내 발이 따로따로 노는 파편적인 거였다면, 그냥 내 손이 장난감인 거야. 내 손이 장난감이었다면 이 거울 속에 비쳐있는 내 모습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거울 속의 완전한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야.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야. 여기까지 됐어? 이게 얘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얘기했잖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고 불안의 원인이 뭐냐 할 때, 인간이 가진 욕망은 거울 속의 완전함이 자기 동일시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 자, 근데 그 뒤에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자 밑줄 가볼게.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한다. 그 다음 밑줄. 그럼 여기서 얘가 불안한 건 뭐냐면, 막 여기 나온 것처럼 자기의 신체는 불완전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불완전한 신체와 자기가 거울을 통해 본, 이 거울을 통해서 본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내가 본 그 완벽한 이미지와의 괴리를 느끼는 거야. 이 괴리 속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잘 봐. 자, 이 글은 처음에 시작 첫 번째 문장에서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원인에 대한 글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글을 읽어야 돼. 내가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첫 문단에서 화제를 제시할 경우에, 첫 문단에서 이렇게 화제를 제시해 놓은 건 결국에 글의 내용이나 구조를 결정지어 준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는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단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제계는 각각 어떤 인간의 욕망과 불안의 원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지금 이 글의 핵심이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렇게 읽어주면 읽어지는 거야. 너는 그렇게 눈치를 챘어야 되고. 내 말 이해됐니? 내 말 이해됐어? 첫 번째 문단 나오자마자 눈치를 챘어야 돼. 걔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각각 1번, 2번, 3번으로 나뉜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 순간 첫 번째 문단에 상징계가 나오면, 아, 지금 이제 첫 번째 설명이 바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화제를 던져놓은 거니까 그 화제에 맞춰서 글을 읽어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된다? 이 괴리를 통해서 여기는 이 아이는 자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내 머릿속에는 계속 뭐를 욕망하고 있겠니? 거울 속의 완전함을 계속 욕망하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나르시시즘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완벽해. 그래, 이 유아 시기의 아이는 자신이 완벽하다는 사실로 인지하게 됩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 이해가 되니? 그 완벽한 존재인데, 근데 그 와중에 나는 뭔가 불안정해. 이런 거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락항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이 거울을 자신의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계속 뭐 한다고 불안감이 생겨나는 거야. 이 괴리를 통해서. 무슨 말이야? 괴리를 통해 불안감이 만들어져. 이에 상상계는, 자, 상상계 네모치고 1번. 상상계는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밑줄 꺼볼게, 이미지의 세계이다. 그 다음 밑줄. 그래서 상상계는 결국 무슨 세계? 이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결국 이미지의 세계인 거예요. 완벽한 자아를 여기 있는 거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의 세계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를 상상계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언제까지 애 새끼로 있을 수 없잖아. 이제 뭐 한다? 애가 이제 자라겠죠.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이후 아이는 미주가 볼게.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고. 자, 상징계 네모치고 2번. 거다 밑줄.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 즉 상징계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상징계. 자, 상상계가 이미지의 세계였다면 상징계는 언어와 규범인 거예요. 언어와 규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상징계로 들어가고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조금만 더 잘하면 애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죠?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언어나 규범에 속하게 돼. 그 전까지는 이 상상계 아이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였어? 아! 하면 다 해주는 거야. 나는 완벽하거든. 다 해줘, 엄마가. 아! 하면 뭐 해준다? 밥 주지. 아! 하면 뭐 해준다고? 기저귀도 갈아줘. 아! 하면 놀아줘. 아! 하면 뭐 이렇게 뭐 줘. 뭐 보여줘. 좋지. 이 어릴 때는 그랬다고. 그런데 이제 뭐 한다고? 엄마 밥. 아빠 밥. 이게 시작하는 상징계로 들어간 거야.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계속. 자, 라캉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는데, 자, 뭐와 뭐를 구분했다고? 욕구와 요구를 구분해서 이때 욕구는, 자, 욕구에 괄호 치세요. 이때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요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요구에 괄호 치세요. 자, 욕구하고 요구가 다른 거야. 욕구는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는 거.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해요. 언제나.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래. 자, 나봐라. 나봐. 자, 만약 이런 거예요. 욕구로 내가 배가 고파. 이해됐죠? 그러면 배가 고프다는 이 말을, 배고프다라는 말을 언어로 표현하면 요구가 돼. 뭐? 나 배고프다. 그런데 잘 들어봐라. 욕구에 배고프다는 진짜 배고프다. 그런데 요구에 배고프다. 즉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이 배고프다는 더 이상 배고프다만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나 물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그랬어. 만났어. 데이트한다고. 만나자마자, 아, 만난 게 아니지. 만나자마자가 아니라 만나서 한참 놀고 있다가 중간에, 그래서 내가 한참 놀고 있어. 에? 놀고 있다가 내가 중간에 여자친구한테, 나 근데 배고프다. 그랬어. 한참 놀고 있다가 그냥 뭐 공원에서 뭐 데이트를 하거나 뭐 했다고 치자. 그래. 구체적인 상황을 줄게.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가서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중간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막 돌아다니고 뭐 구경도 하고 했다고 치자.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나 배고파 했어. 그럼 이때 나 배고프다는 뜻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남자친구들은 이해가 가니? 예전에 내가 봤던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94 있어요. 1994. 응답하라 1994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문제. 남자친구 한번 잘 생각해봐. 문제야.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전화 와서 여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하면서 막, 오늘 내가 방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는데 냄새가 나서 너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창문을 열었어? 창문을 열었더니 도로가라 그런지 매연이 심해서 여기도 막 숨을 못 쉬겠어.
숨을 못 쉬겠어? 나 어떡하지? 라고 물어봤어 여자친구가. 이게 드라마 대사야. 자 이렇게 물어봐. 여기에 올바른 정답은 뭘까요? 너무 정답. 여기 이 드라마에서 성나정이 물어보고 남자애들한테 야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그 경상도니까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갖고 오늘 방에 페인트 칠 새로 해서 냄새가 나 머리가 아프대. 머리가 아파.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도로가 매연 냄새로 심해서 숨을 못 쉬겠어. 나 어떡하지? 자 이때 남자친구가 올바른 대답.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싸워 막. 그냥 창문을 닫고 페인트 냄새를 맡는다?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페인트 냄새는 빼되 매연을 참는다. 막 싸우는 거야. 남자애들끼리. 이거의 정답이 뭘까요? 뭐겠어? 야, 너 근데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이. 무슨 말인지 알아? 아프다는 건 아프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잘 봐라. 저걸 이 관점으로 보자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말로 내뱉는 순간 여기에 뭔가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무슨 세계? 그래서 상징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상징이 들어있다. 여기는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할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나 지금 무척 아프다. 너의 관심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애들로 표현한 거야. 봐라. 아까 전에 똑같아. 한참 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어. 데이트하고 돌아가는 길 남자친구가 그랬어. 야, 근데 나 배고프다. 이 말은 배고프니까 지금 밥 먹으러 가자는 뜻도 있겠지만 배고프다는 뜻도 있어.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 안에 그 배고프다는 말 안에는 나 이제 걷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만 어디 들어가자. 혹은 어디 앉았다 좀 쉬면 안 될까? 혹은 나 지금 너의 관심이 무척 필요해. 왜 나한테는 관심을 안 줘?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지금 내 말 이해돼? 힘든 거야 연애는. 그래서 연애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20대 때 알았으면 완전 바람둥이가 됐겠지. 20대 때는 우리 남자 사고는 졸라 1차원이야. 배고파? 뭐 먹을래? 이런다고. 지금 배고픈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고파? 뭐 먹을래? 치킨?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원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게 나 지금 몹시 힘들다고. 힘든 얘기를 하는 걸 알았으면 그때 바람둥이가 됐겠지.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봤더니 그런 거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물론 그런 건 있다. 지금도 얘기를 하잖아. 잘 못 알아들어. 그냥 1차원적인 욕구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그 언어 안에는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거야. 욕구는 배고파 그러면 밥만 주면 되지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목이 마르다고 때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줘도 여전히 짜증내는 경우는 여기서 목마르다는 목마르다가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물도 물이지만 그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목말라 하는 거 지금 당장 물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물을 엄마가 주고 내가 마시는 동안 엄마가 나를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게 언어적인 거예요. 그냥 어릴 때 애기가 누워가지고 말하겠니? 뭐야? 그럼 배고프니까 밥 주면 돼. 뭐 엄마의 사랑이고 뭐고 느낄 틈도 없어. 그냥 주면 돼. 1차원적이니까. 내가 애 키우면서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우리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가 너무 엄마를 사랑해. 둘째가 어린데 둘째한테 절대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둘째는 내가 키웠어. 내가. 이렇게 학원 10시 끝나고 가잖아. 그럼 가고 딱 집에 가잖아. 집에 가면 둘째가 아직도 안 자고 있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이 데리고 들어가. 내가 재울게. 그러면 이제 내가 밤에 그 아기띠를 하고 응?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아기띠나 하고 불 다 꺼놓고 혼자 이렇게 핸드폰 불 비춰가면서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애가 이제 잠들다 싶어가지고 이제 잠들었다 싶어서 이게 끌려가지고 딱 조용히 애기 침대에 누이면 또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나는 지금 이제 서기 힘들어. 너무 허리 아파. 그럼 이제 또 앉아가지고 양반 다리에서 이 다리 사이에다 애를 쥐어. 그리고 또 앉아서 또 이것도 해. 그럼 여기서 잠든다? 그럼 나중에 다리 쥐가 와.
그래서 얘를 들어가지고 또 눕혀놓으면 또 그래. 우리 둘째가 좀 심각했거든. 등에 무슨 이렇게 왜 센서 달렸나 봐. 네가 누우면 아주 지랄이야 그냥 애새끼 막. 그래가지고 다시 또 들고 안고 또 수업 준비를 해. 내가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새벽 3시 좀 넘어서 자다가 중간에 애가 울어 깼어. 애가 우는 건 이유는 두 가지거든. 쌌거나 배고프거나.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밤중에 밥을 먹던 시절은 아니라서 배고픈 게 아니라 싼 거야. 그래서 아기가 쌌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 이후에 기억이 없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잠이 든 거야. 새벽에 일어났더니 내가 갈다가 잠이 든 거야. 뭔지 알겠죠? 기저귀를 갈다가. 그래서 똥이 잔뜩 묻어있는 기저귀를 한 손에 잡고 한 손에 잡고 그대로 애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은 채 그냥 누워있었던 거야. 뻗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애기 다리 사이에 내가 누워있었겠지? 거기다 또 쳐 싸가지고 이제 오줌이 한가득인데 거기서 내가 누워 자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뭔가 약간 얼굴이 촉촉한 느낌이었어. 근데 난 그게 내 땀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가지고 자다가 일어났더니 애 새끼가 아주 그냥 막 싸져 난리 났어. 바닥에 난리가 났는데 손에는 지금 똥 묻은 기저귀 손에 쥐고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서 이게 오줌이었다니 하고 딱 가는데 그 순간 발사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얼굴 한가득 묻고 네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키웠다. 그때는 그냥 욕구에 충실한 거야. 근데 요즘은 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돼서 그 둘째 애가 이제는 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이제 말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이해해요. 우리 둘째 애가 아주 언어의 상징적인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해. 말 안에는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숙제 다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게? 숙제 다 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야. 뭐? 지금부터 게임해도 돼? 이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지금부터 나 닌텐도 할 거다. 이걸 지금 나한테 선언한 거야. 나 숙제 다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숙제 다 했으니까 나 뭐 해도 돼가 아니야. 숙제 다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 안에는 나 게임해도 돼? 이게 숙여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왜? 엄마 나 오늘 점심에 급식으로 돈가스 먹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게? 오늘 저녁엔 튀김류로 저녁 반찬을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니? 튀김류로 지금 잘 들어. 어차피 너네도 이제 머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너네도 이제 언젠가는 애 새끼 키우겠지. 잘 들어. 여기서 돈가스를 먹었다고 선언한 건 돈가스 먹었다는 정보를 전달해 주고자는 게 아니야. 튀김류에 뭘 튀겨져 있는 거에 반찬을 내놓으면 딱 그래요. 엄마 나 아까 얘기했잖아 돈가스 먹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뭔가 이렇게 새콤달콤한 걸 먹고 싶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 됐니? 또 하나 더. 주머니에 있어. 주머니에서 내 주머니에 젤리가 있었네? 이게 무슨 뜻이게? 젤리가 있었다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까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까먹으려고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야. 지금 내 말이 돼? 그냥 먹겠다 그러면 엄마가 먹게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안 해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꼭 마치 주머니에서 발견한 것 같은 리액션 있잖아. 왜? 이게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럼 뭐라고 했어? 그게 왜 거기 있어? 나도 몰라.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어진 말이 뭐겠니? 만약에 나 먹어도 돼? 먹고 싶은데 그냥 먹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미 하나를 해서 여기다 넣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타이밍을 딱 보고 있다가 이때다. 이제 엄마가 약간 정신없다 그러면 싹 꺼내. 어머, 젤리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요구야.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없지. 이처럼 동그라미. 밑줄 가볼게. 자,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이죠.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과 관련이 있대. 그래서 그 뒤에 밑줄 가볼게.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가 남아있는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다음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자 다시 갑니다. 이 상징계에서의 인간의 욕망이란 금방 했던 것처럼 욕구가 채워지고 충족된 뒤에 뭐 한다고? 요구가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요구만큼이 뭐가 된다?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대체 요구가 남았어. 그게 욕망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구란 여기 있는 말대로 하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오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오는 요구가 남아. 그게 인간의 욕망이야.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불안의 원인은 그것이 뭐 한다고? 완전히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여기는 이 욕망이 완전히 채워질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지금 불안의 원인은 그 욕망이 완전히 채워질 수 없어. 채울 수 없어. 즉 이것이 결핍으로 남는 겁니다. 그게 불안의 요인이에요. 자, 내 말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실제계를 살짝 옆으로 뺄게. 자, 실제계 약간 빼서, 자,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여기 있는 이 상징계는 욕구가 채워지고 요구가 남아요. 즉 여기서 배고프다라는 이 요구 안에서 밥을 먹고 나면 이 욕구는 사라지겠지. 이해됐죠? 하지만 거기에도 남아있는 요구가 남아. 즉 다시 말하면 배는 채웠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채울 수 없어.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결핍된 부분이 욕망이고 그 욕망은 완전히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야. 이해가 됐니? 자, 다시 한 번 더. 아주 어릴 때는 거울 속의 완전함과 자기를 동일시했어요. 거기서 나의 불완전한 신체와 거울 속의 완벽한 이미지가 괴리해. 그걸 통해서 불안감을 느꼈다면 상징계는 이제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가 불안감의 원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은 누가 주는 거? 엄마가 주는 거. 엄마가 주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뭘 찾나? 결핍을 찾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채워줄 수 없어. 채울 수 없으니까 무슨 형태로 간다? 권력이나 부, 명예의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채울 수 없어. 내 마음에 뭔가 결핍이 남아. 나 뭔가 허전해. 그래서 뭘 하게 된다? 돈을 벌어. 돈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 이해됐어? 돈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는 거야? 아니야. 나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바뀌어. 근데 돈의 욕망이든 권력의 욕망이든 그 욕망은 결국 무조건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다? 항상 결핍돼 있어.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고. 이해가 됐니? 아무리 높은 권력에 올라가도 더 높은 권력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징계가 되겠어. 이해가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상징계는 하나 더 남았어. 자, 그럼 3문단 가볼게요. 여기서 락항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 불렀는데, 자, 대타자의 네모 한번 쳐봐. 자, 대타자라는 게 등장했어. 뭐라고? 밑줄 그어볼게.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 거다 밑줄 그어봐.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야. 이거를 대타자라 불렀는데,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락항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타자인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그렇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뭘 썼다? 한글을 썼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죠. 네가 태어난다고 어째 말을 만들 수는 없잖아.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한다.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그라미. 밑줄 그어볼게.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그다음 밑줄.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이 돼.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다음 밑줄 한번 꺼볼게.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다음 밑줄. 자, 뭐라고?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자, 욕망에 괄호 치세요.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 자, 무의식이 작용에다 괄호 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제 뭔가 욕망이 이제 발현되는 거야. 근데 그 욕망이 발현될 때는 반드시 뭐가 작용하냐면 그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해. 자, 무의식이 작용하게 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다시 밑줄 쳐볼게.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다음 밑줄. 인간과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문단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런 거야. 봐라.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 때문에 요구가 남아. 그 남은 요구가 욕망이 되는 거야.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욕망은 완전히 채울 수 없지.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놔보세요. 라캉은 이 부분에서 이제 뭘 설명하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뭔지 아나? 오이디푸스가 누군지 알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사람이잖아, 오이디푸스. 자, 이 사람은, 이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태어나게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 한 나라에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이 왕과 왕비 원래 이름이 있는데 나 다 까먹었어. 옛날에 대학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배울 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이제 완벽한 희극이 아니라 비극이다. 비극은 카타르시스를 준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거 다 배웠던 건데 이름 다 까먹었어요. 늙어가지고. 어쨌든 왕과 왕비가 살았어. 이 왕과 왕비는 늦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아테네로부터 신탁을 받습니다. 곧 조만간에 아이가 생길 것인데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아. 이게 되게 비극적인 말이잖아. 자식이 아빠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을 한대. 그리고 이윽고 거기는 그 왕비가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아요. 남자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과 왕비는 큰 결심을 내리고 여기는 이 왕자애를 산중에 버려요. 길가에다 버려버려. 그 버려진 아이는 어떤 늙은 목동에 의해서 길러지는데 그냥 목동의 자식으로 쭉 살던 이 오이디푸스는 갑자기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요. 그래서 결국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내가 길가에서 주워온 자식이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아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오지 않겠는가. 한번 네가 직접 찾아가 보아라. 그래서 얘가 길을 떠나게 돼. 그리고 한참 길을 따라가던 도중에 길가에 마부와 시비가 붙어요. 마차를 끄는 마부와 시비가 붙어.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그 마부를 죽여요. 시비가 붙어서. 그리고 그 마부를 죽이고 거기는 마차를 타고 더 멀리 떠나게 돼. 그러다 어떤 한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 나라는 요괴 스핑크스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스핑크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때 스핑크스가 뭘 내냐면 문제를 내. 내가 이 문제를 네가 맞춘다면 난 도망갈 거다. 그래서 내 문제가 뭐였냐면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침엔 다리가 4개이고 점심엔 다리가 2개이고 저녁엔 다리가 3개인 거. 정답 뭐다? 사람. 다 알죠, 그죠? 너는 스핑크스 물리칠 수 있어. 그래서 맞췄어, 사람이란 걸. 그래서 결국 그 스핑크스를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비와 결혼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돼. 그리고 또 수십 년이 흘러.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아테네가 내려봐. 그래서 오디푸스한테 얘기합니다. 어때?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차지한 게. 아빠를 죽이고 엄마를 차지해 살아가는 기분이 어떤 거야? 좋아?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 젊은 시절 길을 오다가 죽인 그 마부가 자신의 아버지였어.
스핑크스가 이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그 왕에서 내쫓아요. 그래서 결국 떠돌이가 됐던 그 아버지 왕은 마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부가 아빠였고 그 결혼했던 엄마가 왕비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자 왕비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고, 오이디푸스는 칼로 양쪽 눈을 후벼 팝니다. 아빠와 엄마를 몰라봤으니까. 그리고 평생 장님으로 떠돌이 삶을 살면서 죽어. 이게 오이디푸스 이야기야. 이 이야기를 나중에 심리학자들이 끌고 와서 이제 뭐였냐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어린 시절의 아이는 엄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이 라캉의 설명을 빌리자면 어릴 때 나의 모습은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모성이 아니야. 엄마를 이성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엄마는 내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뭐를 인지하기 시작하냐면 엄마가 아닌 아빠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상징계로 가는 길인 거예요. 아빠가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 아빠의 존재를 알아냈다는 것은 결국에 언어적인 측면, 규범적인 측면에 구속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엄마랑 결혼할 수 없어. 그렇잖아, 규범적으로. 그렇지 않아? 야, 아빠 엄마가 너 어떻게 그렇게 하니?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지를 못해. 지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에? 그럼 엄마를 차지할 수 없으니 엄마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욕망은 완전히 채울 수 없고 결핍의 상황에 놓인 인간은 뭔가 다른 걸 욕망하겠는데, 그게 아까 돈이나 권력이라 그랬지, 그지? 근데 그 돈과 권력으로 욕망이 치환될 때 그 치환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라캉은. 자, 예를 들어 봐봐. 어릴 때 아이가 무슨 학원 반편성고사 이런 걸 100점 맞아. 반중에 최고 클래스에 가게 된 거예요. 엄마가 기뻐해. 아이는 생각하지. 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기뻐하는구나.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 원하는 초등학교, 원하는 중학교, 원하는 고등학교, 원하는 대학을 갑니다. 그럼 물어볼게. 이 아이에게 있어서 그 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원하는 거? 엄마가 원하는 거야. 되게 슬프다, 주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나? 스타필드 갔다고? 얘기 안 했어?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돼. 내가 그날 가가지고 느낀 건 뭐였냐면, 우리 와이프 구두 사주니까 엄청 좋아요. 어제도 중간에 낮에 좀 시간이 있어서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지난주에 샀던 그 구두를 신고 나와가지고, 여보 나 어때? 예뻐?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그래, 돈을 더 벌어야 되는구나. 어? 저걸 채워주려면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럼 내가 수업을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지. 그럼 내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수업을 열심히 한 건 내 욕망이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 결국 여기서의 욕망은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욕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내 부모, 내 가족, 내 친구의 욕망이 내 욕망에 반영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타자와의 관계라는 건 결국 이 욕망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거기 나오잖아, 거기 기억에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라고. 즉 이 욕망은 언어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무의식에 의해 만들어진 대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욕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니?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문제 보세요. 뒤쪽에 2번 문제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러면 결국 인간의 욕망은 뭐? 이런 대타자와의 관계, 이런 질서 속에서 가지게 된 무의식의 작용이. 그러니까 2번 문제 정답 몇 번이니? 정답은 2번이겠지, 그지? 이해가 됐어? 얘들아, 1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1번 가볼게.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타인의 사랑을 추구한대. 얘들아,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라캉을 이해할 때 여러분이 꼭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꼭 구분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 라캉을 이해할 때 꼭 구분해야 되는 게, 욕구와 요구와 욕망은 서로 다른 거예요. 1번에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타인의 사랑은 신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욕이야, 성욕. 성적인 욕구라고. 야, 1번에 성적인 욕구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나의 욕망은
내 마음속에 결핍으로 생긴 욕망이지 신체적인 욕구가 아니라고. 그래서 1번에 욕구란 말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죠? 욕구는 신체적인 욕구야. 성적인 욕구. 여기서 타인의 사랑은 신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정신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1번 안 돼. 이거 구분해야 된다. 욕구와 요구와 욕망은 다른 거예요. 이 세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3번. 인간의 욕망은 개인의 성향과 경험에 따라. 에이씨, 개인의 성향과 경험이 왜 나와? 타자와의 관계, 대타자와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내 성향과 상관이 없어. 야, 나는 돈을 원해. 나는 권력을 원해. 이게 아니라고 락항이 생각한 거. 내가 돈을 원하는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야.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다른 사람이 기대한다고. 그래서 만들어진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3번에 개인의 성향은 안 돼. 4번에 불완전한 신체와 정신을 타고난 인간은 타인에게 의지. 이런 말은 한 적 없어. 뭘 타인에게 의지? 타인의 의지가 어딨냐 이게. 타인의 의지는 아니야. 5번. 언어와 규범의 세계에서 이미지 세계로 들어가면서 에이! 언어와 규범의 세계에서 이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지의 세계에서 언어와 규범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욕망이 생겨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2번은 선지 두 개가 바뀌어야 돼.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지금 내 말에 인과관계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돌아갈게. 그래서 얘는 결국 무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실제계는, 자, 실제계 네모치고 3번 달아봐. 자, 이제 실제계로 와서, 자, 실제계는 뭐냐? 자, 그다음 밑줄 한번 꺼볼게.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그다음 밑줄. 정리하면 여기는 이 상징계는, 여기는 실제계는 뭐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했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한 세계. 여기 있는 이 상상계와 상징계가 실제 세계라면 이해됐죠? 얘는 그 세계를 뭐 했다? 초월한 세계입니다. 초월해서. 그러니까 현실 세계 아닌 거야.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인간의 욕망은 뭐라고? 밑줄 꺼볼게.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 그다음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욕망이란 것은 결국 여기 나온 실제계. 자, 여기서 욕망은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 여기서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계에서의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서의 인간의 욕망은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거고, 그렇게 겨냥하는 것이 바로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 그랬어요. 올바른 방향의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상상계나 상징계와는 좀 다르지. 라캉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걸 자만이라 그랬고 얘를 소외라고 그랬어. 결핍. 그러니까 여기서 욕망은 부정적인 거야. 얘는 자만, 자기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무 완벽해. 오직 이 사상에 완벽한 존재는 나밖에 없어. 라는 자만이에요. 그에 비해서 얘는 나는 뭐가 없어. 나는 항상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욕망이라고. 이해됐죠? 그런데 실제계는 그게 아니야. 이거하고 상관없다고. 그 현실 세계로 초월하는 어떤 질서가 있어. 그 질서 속에 내가 욕망하는 바를 지향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갑니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한 또 다른 원칙의 쾌락을 타는 주의상스란 개념을 주시하였다. 자, 주의상스에 네모치세요. 또 다른 차원의 쾌락의 거다미 줄.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되므로 라캉은 주의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했다. 자, 뭐라고 밑줄 꺼볼게.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이 수반 거다미 줄. 그러면 여기는 이 실제계는 뭐가 문제냐면 현실 세계를 초월해야 돼.
현실 세계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현실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기 때문에 반드시 뭘 가지냐면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자, 이 실제의 문제는 이거 고통이 수반되는 거야. 락항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톰이라고 명명하는데 생톰에 네모치세요. 생톰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이걸 오히려 추구한대. 이런 고통을 추구한다는 거야. 락항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밑줄 그어볼게. 주체가 생톰을 통해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건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그다음이 줄. 그래서 결국 이 고통을 수반하지만 여기는 이 고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촉각을 센다. 왜? 얘기했잖아. 다른 사람의 관심에 영향이 끼친다. 이해되니? 다른 사람의 관심.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학 여기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 이런 거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실제계를 통해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게 락항이 생각한 거야. 자, 그렇다면 1번. 1번의 윗글에 드러난 락항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이겠죠. 왜 5번이야?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에 완전히 편입된 게 아니라 이 현실 세계의 질서를 초월해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편입이라는 단어가 틀렸죠? 1번의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번 가볼게. 윗글의 락항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두 개 비교하는 거래. 그럼 내가 뭐하라 그랬냐면, 자, 기억하면 떠올려 볼게. 요렇게 3번 문제처럼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는 내가 뭐 하자 그랬냐면 철저하게 여기는 이 지문 내용과 여기는 이 지문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락항과 르네 지라르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지문과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예요. 보세요.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밑줄 그어볼게.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되며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 개념. 그다음 밑줄. 자, 여기까지는 누구랑 같아? 여기까지는 락항하고 공통점이네. 타인이 개입하고 욕구와 구별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다른 점 밑줄 그어볼게.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다음 밑줄.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대. 나봐.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이건 다른 점이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락항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얘는 타인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중개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여겼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가 보기에 욕망은, 자 밑줄 그어볼게.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 그다음 밑줄. 충족될 수 없는 건 공통점인데 이건 모방에 의해서 충족될 수 없는 거예요. 자, 1번. 락항과 지라르는 욕망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바꾼 이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욕구에 동그라미 쳐봐. 내가 얘기했죠.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락항 지문을 풀 때는 욕구와 욕망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욕구는 본능적인 필요 맞지, 그지?
신체적인 거니까. 자, 그럼 2번도 맞는 말. 3번의 락항은 언어를 통해 지라르는 타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 인간의 욕망이 추구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락항은 지라르와 달리 밑줄 거볼게. 타인이 소유한 특정한 대상을 주체가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생긴다. 그 다음이죠. 타인이 소유한 걸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타인이 소유한 걸 내가 소유하지 못해서. 이거 틀렸네. 이건 모방이잖아. 누구 거야? 지라르 거. 이건 지라르 거야. 그래서 얘는 락항의 설명이 아니라 지라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됐죠? 이건 지라르 설명하고 있으니까. 5번. 지라르는 락항과 달리 인간과 욕망의 대상 간의 매개 역할하는 모델로 인해 욕망이 발생한다고 봤고. 예, 맞죠? 모델로 인해서 욕망이 발생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락항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동음 이어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그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밑줄 까볼게.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것. 그 다음 밑줄. 얘들아,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거래. 그럼 누구랑 주장이 똑같아? 또 락항이네. 락항하고 똑같아.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조이스는 밑줄 까볼게. 기존의 언어의 가치기보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한 존재로 평가받기도 한다. 밑줄. 주의상스에 네모 치세요. 얘들아, 주의상스가 뭐였어? 나봐라. 주의상스가 뭐였어? 현실 세계 법칙을 초월하는 거야. 정답은 3번.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게 아니라 그걸 뭐 해야 돼? 초월하는 거라 설명해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다시 나봐. 이 락항에서 주의사항. 욕구, 요구, 욕망 다른 거야. 이거 변형돼서 나올 때 얘는 이 용어는 안 바뀌어. 락항이 2명이 아니잖아. 1명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이 안에 써져 있는 이 말들은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욕구와 요구와 욕망이란 이 단어는 바뀌지 않아. 내가 이제 이걸 수업 준비한다고 몇 걸 뒤져봤는데 다 욕구, 요구, 욕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들. 이해됐죠? 요 말은 바뀌지 않아. 그다음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말도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글에서 여기는 지금 이 주로 쓰이고 있는 용어들 상상계냐, 상징계냐, 실제계냐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이건 자아도취, 결국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다시 말하면 자기에 생긴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극복해냄으로써 실제계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